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낸 것이요. 하지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악착같이 버텼던 것이죠. 경기도 수원 남문시장에서 새벽이 되면 제 발걸음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시장 바닥은 그 시간에도 이미 질퍽질퍽했고 물이 고여 있었으며 손은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어카에 배추와 무, 각종 채소를 가득 싣고 나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거 팔면 오늘 애들 밥은 해결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39세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차가운 흰 천에 덮인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중학생이었고 민정이는 겨우 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청소 일을 하고 새벽에 시장에 나가고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였고 다시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사람 같지 않더군요. 눈 밑은 다 꺼지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수와 민정이는 한 번도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신문 배달을 했고 민정이는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는 민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 이거 받아라며 손에 꼭 쥐어준 봉투 안에 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민정이가 엄마, 우리 이 돈으로 내일 고기 사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에 아빠도 없이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느라 집에 없고 어린 손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온 날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고생 많았어. 나 꼭 성공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민정이도 결국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합격증을 받고 돌아온 날 민정이가 엄마, 이젠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지니 주말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그날만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숯불을 피우느라 뜨거워도 좋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온 집에 배어도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맥주 한 캔을 저에게 건네며 엄마 한 잔해. 이젠 웃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 내 웃었습니다. 한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삼겹살을 사서 가족과 함께 웃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정이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돌잔치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잔치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주, 제 손자가 돌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손을 꼭 잡고 엄마 고생 많았어. 다 엄마 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다며 거의 내려오지 않았고 딸도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돌잔치 하던 날이 문득 떠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다 내 손으로 지켜왔는데 결국 남은 건 혼자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인수가 이대로 늙어 죽을 거야. 누군가 만나봐. 이제 내 인생도 찾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누가 알기나 할까? 어쩌면 죽은 지 며칠 지나도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자. 아이들 뒷바라지 다 했고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그렇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도 아니고 고생도 아닙니다. 그 외로움이 사람을 잡는다는 걸 저는 그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켰을 땐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좀 찾아보나 싶었어요. 시장 일도 그만두고 한가한 시간이 생기니 처음엔 좋더군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마당 청소도 하고 친구들과 동네 경로당에서 고스톱도 쳤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사는 게 낙이었죠.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막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주방에 나가 밥을 하려는데 밥솥이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어제도 안 먹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라면으로 때우고 찾더니 밥이 다 됐는데도 식탁에 앉을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괜히 울컥해서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감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아들이 차례상을 준비한다고 들던 오고 딸은 전을 부치느라 웃음소리로 집안이 시끌시끌했는데 이제는 명절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못 가. 애가 아파서 미안해. 명절 지나고 시간 나면 들를게.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몇 번 반복되니 이제는 전화가 와도 별 감흥이 없더군요. 받아도 시큰하고 끊고 나면 허무했습니다. 혼자서 차례상을 차려봤습니다. 정성껏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하고 딸이 좋아하던 도라지 나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구울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혼잣말을 하며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불도 끄지 않고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구 영숙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혼자 이렇게 살아?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하니 쉽게 해줄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이 그리운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재훈 씨 63세. 첫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쌍화차를 시켜서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처음 마주 앉았을 땐 심장이 너무 뛰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인숙 씨 많이 긴장하셨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장 얘기, 아이들 키운 얘기, 제가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들어주는 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두 아이 키웠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친구들도 그냥 당연하게만 여겼던 저의 인생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던 그 손길이 참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는 말에 울컥했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더니 그 사람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젠 웃게 해줄게요. 그때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채소가 흥정하고 오뎅도 사 먹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꼭 예전 남편과 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있던 따뜻함이 스르륵 피어오르더군요. 시간이 흐르며 재훈 씨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혼인 신고하자.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함께하는 게 진짜 부부 아닌가요? 그 말이 그렇게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무도 내게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끝낼 수 있다면, 밤마다 혼자 울다 잠드는 일이 사라진다면 정말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따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그 다정한 미소 뒤에 감춰진 게 무엇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 맞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도 잠시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에 걸리더군요. 그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주방에서 소리치니 재훈 씨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가 밥상을 후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반찬이 좀 부실하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농담이겠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급하게 하느라 그래요. 내일은 더 잘 차릴게요. 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한숨을 쉬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가 슬쩍 묻더군요. 인숙 씨, 통장은 어디에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제가 되물으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부부인데 서로 재정은 공유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생활비도 있고 미리미리 합쳐놓는 게 좋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혼인 신고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넘겼습니다. 아직 좀 정리할 게 많아서요. 천천히 해요, 우리. 그랬더니 잠시 조용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그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통장? 얼른 눈을 떴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못 찾으세요? 그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랍 정리 좀 하려고 했지. 여보, 의심 많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생활비도 같이 쓰자고. 당신이 모아둔 것도 있을 테고 나도 조금 있으니까 합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시도 때도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겨. 아침밥 먹다가도 이랬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쯤 필요할까? 점심 먹고 나서는 또 말하더군요. 혹시 급하게 쓸 돈 있으면 미리 말해줘. 내가 정리해서 맞춰볼게. 이런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가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를 죽이는데 이상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더군요. 아직 곧 될 거야. 걱정 마. 누구랑 통화하는지 몰라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느껴지던지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술이 한 잔 들어갔는지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자식들도 다 등 돌렸는데. 순간 묘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외로워서 나와 재혼한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식 얘기를 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왜요? 제가 묻자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돈 때문이지 뭐. 내가 돈 없다고 다들.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버지인데 연락 안 와요? 그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야 오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 가진 게 없구나. 처음엔 동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뭐 더 바라겠어요. 따뜻하게만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다. 그가 어느 날은 제 통장을 직접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부잖아. 당신 돈 내 돈이 어디요? 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더군요. 아직은 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뭘 그렇게 꽁꽁 숨겨? 나 믿는다며.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말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민정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민정이가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저 사람 좀 이상해. 왜 그래? 너도 그런다. 엄마, 진짜야.
전에 혼인 신고했다가 파기한 것도 그렇고 돈 문제로 경찰서 간 적도 있다더라.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엄마 아는 사람이 알아봤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재훈 씨의 숨소리가 왜 그리 무섭게 들리던지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가 또 말했습니다. 인숙 씨, 이젠 우리 돈 합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나락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요. 정재훈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조심스럽고 자상하던지 제 외로움이 그 사람 앞에서는 잠시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은 밖에서만 통했습니다. 집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할아버지가 사줄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며 또 믿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구나. 다들 왜 재훈 씨를 의심했을까? 그런데 그건 그가 만들어 놓은 가면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뒤집어졌습니다. 아직도 반찬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여보, 오늘은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맨날 핑계야.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다정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이 나가면 제 손을 잡아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숙 씨가 들어서도 이렇게 예뻐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손은 냉정하게 식탁을 내리쳤고 목소리는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제가 김치를 안 꺼낸 걸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치도 안 꺼내놓고 밥을 먹어? 밥맛이 떨어지잖아. 그 말에 순간 욱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확 움켜잡았습니다. 뭐, 누가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 소나기가 어찌나 무섭게 느껴지던지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파요, 여보, 그만해요. 그러자 그가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을 곱게 해. 내 성질 알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져도 움찔하고 높아지면 숨죽이고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다 말고 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보험 하나 들어야겠다. 처음엔 무슨 보험 얘긴가 싶었습니다. 어떤 보험이요? 그러자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1억 원짜리 종신보험 내 이름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보험은?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더군요. 나이 들었잖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괜히 의심하고 그러지 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말투가 왜 이렇게 명령조로 들렸을까?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너무 크지 않아요? 나도 모아둔 게 없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던 얼굴이 싹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또 맡기려고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낮아지는데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진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였어요. 말을 얼버무리며 대충 넘기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밥을 차려놔도 젓가락질 한 번 안 하더군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숨막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방 안에서 나올 엄두가 안 났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그가 내는 작은 숨소리조차 무섭게 들렸습니다. 마치 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정막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그가 문득 이랬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하나라고. 돈도 인생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기억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깊숙이 밀어넣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까? 아니, 이게 과연 끝날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만 지옥 같은 공기가 풀릴 것 같았고 또 그러면 제가 사라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가 어디까지 갈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재훈 씨는 새벽같이 나갔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감에 따라 마음 한 구석이 쿡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민정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이지. 엄마, 지금 당장 등기소 가야 돼.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나가려던 거 막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재훈 씨가 집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 신청했어. 은행에서 연락 와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어 봤지만 안쪽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숨을 쉬는데 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헉헉거렸습니다. 옷을 걸치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위임장을 가져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확인 절차를 밟고 전화드린 겁니다. 위임장, 그 단어가 정신이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들이밀며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필요하니까.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위임장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보류 상태지만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거 미리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 노후 준비 좀 하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 준비?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집을 담보로 잡아? 그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군요. 내가 누군데? 당신 남편 아니야? 부부는 서로 믿어야지. 끝까지 하나로.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미쳤군요. 그렇게 소리 지르며 그를 밀쳤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차갑고 무표정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딸 민정이가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싶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믿은 거야? 누구를 믿은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엄마. 이러다 정말 다 뺏기고 끝나요. 그 말이 현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고소, 그런 말이 제 인생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친구 영숙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수가 재운도 좋지만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하는 법이야. 그 말을 왜 그땐 귀등으로 흘려보냈을까? 내가 너무 외로웠던 탓이다. 그 외로움이 나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변호사랑 상담해요. 혼인신고 무효 소송도 가능하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 나이에 또 싸워야 하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따뜻한 사람 하나 두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요. 특히 내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날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끝이다. 내 인생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 저는 한 달 만에 혼인신고 파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한 달이 뭐예요? 고작 37일이 지나고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서둘렀어? 정말이지 그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고, 그 사람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이 이 꼴입니다. 재훈 씨는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몰랐던 거겠죠. 이제는 대놓고 전화해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넌 날 망신 주고도 멀쩡할 줄 알았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휴대폰을 켜두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고 메시지는 더 심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럴 수 있어? 본인 신고 파기? 웃기지 마. 넌 내 인생 망쳤어.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 문자를 보면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도 폰은 꺼두고 지갑 안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나마 딸이 제 손에서 뺏어서 처분하자 했는데 아직은 그럴 엄두가 안 납니다. 괜히 연락이 안 닿으면 그가 집 앞에 찾아오지 않을까,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요. 딸 민정이는 계속 경찰서에 가자고 말합니다. 엄마,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협박죄로 고소해야 해요. 경찰도 보호조치 해준다잖아.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사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또 당하는 걸 알면서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민정이가 울면 말합니다. 엄마,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던 거 알죠? 나도 알아요. 근데 그땐 엄마가 외로웠으면 이해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에 딱 박혀서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혼자 살던 때가 더 편했어요. 그땐 외롭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누군가 내 돈을 노리지도 않았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 단속을 2번, 3번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이 삐걱거리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하루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꺼놓고 커튼 뒤로 슬쩍 내다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은 또 울렸습니다. 그때의 공포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경찰 번호를 눌렀다가 끝내 걸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혼인신고 파기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니 조만간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시작해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인수가,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 넌 급했어.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웠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바보였지.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운 게 죄는 아니야. 근데 그 외로움을 함부로 달래려 한 게 문제지. 영숙이의 말에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2아이를 키우며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외로우니까 그게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게 이 지경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집안에 갇혀서 창문만 바라보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문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랍니다. 딸이 와서 함께 있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혼자라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나 그럴듯한 미소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섭고 불안하지만 버텨야겠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참 어리석은 거죠.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8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았을 때도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다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사람을 믿었다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 이렇게 상처만 잔뜩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다들 말하더군요. 노년의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칼날보다 더 아픕니다. 혼자 밥 먹는 것쯤이야, 혼자 자는 것쯤이야,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진짜 사람을 좀 먹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고 선택한 게 재혼이었는데 그 선택이 제 삶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의 마음을 저버린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 영숙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하는 거야. 특히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은 더 그래.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정말 무섭지만 그 외로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마세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손길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딸 민정이는 계속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두면 안 돼요. 협박으로 고소해야 해요. 경찰도 보호 조치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한때 믿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또 당하는 걸 알면서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민정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던 거 알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땐 엄마가 외로웠으면 이해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깊이 박혀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혼자 살던 때가 더 편했어요. 그땐 외롭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누군가 내 돈을 노리지도 않았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 단속을 2번, 3번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문이 삐걱거리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꺼놓고 커튼 뒤로 슬쩍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은 또 울렸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경찰 번호를 눌렀다가 끝내 걸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파기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니 조만간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시작해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 넌 급했어.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바보였지.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운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함부로 달래려 한 게 문제지. 영숙이의 말에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외로우니까 그게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집안에 갇혀서 창문만 바라보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문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랍니다. 딸이 와서 함께 있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혼자라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나 그럴듯한 미소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섭고 불안하지만 버텨야겠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참 어리석은 거죠.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8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았을 때도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다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사람을 믿었다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 이렇게 상처만 잔뜩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말과 웃음 한 번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외로움 앞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했는지를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 영숙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하는 거야. 특히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은 더 그래.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무섭지만 그 외로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마세요.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여전히 제 곁에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정이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나 미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외로움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제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가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